예, 시장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매크로 잘 짚어주시는 분이셔서 요즘 금리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좀 정상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 금리가 조금 장기적이고 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 요인이 좀 저는 광범위하게 전 세계 조금 물가 상승을 꾸준하게 압박시키는 과정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조금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동결시켜 놓고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미국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조금은 더 진행될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 보시듯이 대표적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예. 정책 목표금리와의 괴리인데요. 이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보면 거의 한 4%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거의 한 1.6%포인트 정도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1.7%? 예, 1.7%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한 0.1이니까요, 지금. 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67, 이 정도인데. 스프레드를 보면. 예, 이 스프레드가 조금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 생각에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대략 한 2%는 넘을 것 같고요. 올해 한 2.5%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 예. 궁극적으로 내년까지는 한 3.5까지 기준금리 동결 하에서도 예. 거의 3.5%까지, 즉 350bp 정도까지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네, 보면 네, 되겠죠. 이제 명목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안 건드리고 이렇게 두 개가 벌어지는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재 국면인데, 그러면 금리가 자산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신흥국 증시가 이런 금리의 반응이나 민감도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금리 상승은 사실 아시다시피 양날의 검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환영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GDP, 국민경제 총생산 대비 지금 한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300% 금융기관 부채 빼고 예. 국가, 기업,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가 거의 GDP의 300% 정도.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이 비율이 한 260%에 불과했거든요. 예. 계속 올라가다가 코로나19로 더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신흥국도 사실은 덩달아서 이 제로금리 상황에서 GDP 대비 국가, 기업, 가계부채가 거의 한 40%대에서 지금 60%,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GDP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요. 최근 1년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좀 부채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그 듀레이션, 채권 보유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평가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제 보이지 않는 지금 예를 들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B2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외채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회사채 만기를 제대로 좀 리발빙 못한다든지 아니면 조달 금리가 좀 올라가는 바람에 재무적으로 부담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 쪽에 훨씬 더 좀 부담이 클 거다.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대만 이런 우량 신흥국들은 그래도 지금 상당히 국가 재무 구조가 좋거든요. 예. 그 외환 사정이 안정적이고 경기도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대만, 중국, 인도 정도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상대적인 신흥국 안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볼만한 부분이 있죠. 잠시 뒤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 체크해 볼 거고요. 이슈 하나 더 짚어보면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주말 사이에 맞춰졌잖아요. 근데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공동 성명 없이 끝났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뉴스를 꼼꼼히 봤습니다만은 뭐 예상했던 대로죠. 뭐 네. 공동 성명이 있거나 뭐 아주 진지한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는 기대를 언론에서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아무튼 이번 뭐 고위급 회담에서는 서로 잽을 던지고 대체적으로 조금 판을 짜는데 어느 정도 소통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조금 관심이 됐던 부분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하기 전에 미리 한국과 일본 2+2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맹 관계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특징적이었고요. 결국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 동북아 문제와 중국을 다루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뭐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판은 깨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팽 돌아서서 박차고 막 네, 갑자기 박차고 나가고. 일어나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조금 어쨌든 테이블에 나와서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의견 좁히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바이든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2대2 미팅을 했다라는데 좀 의미가 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중립적인 이슈고 금리에 대해서도 신흥국한테 안 좋을 수 있다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도 한국은 선방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 생각에는 좀 올해 전체 글로벌 마켓이 주식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그렇게 큰 힘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PR이 지금 뭐 한 4, 50배 정도 되는 그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의 거의 한 3분의 1 내지 뭐 한 거의 한 40% 정도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원래는 주가가 오르는 것도 뭐 이상한 것은 아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주가가 리레이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고멀티플, 고성장주들 중심에 이러한 그 시가총액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성장주의 주가가 금리 상승에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그 갭을 뭐 약간 어깨 맞추기라든지 순환 매적 관점에서 소비재라든지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주식 혹은 뭐 조금 PR이 낮은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은 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좀 어수선한 모양, 조금 시원스럽게 주가가 조금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뭐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금리 상승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을 보이고 또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또 팔면 또 다시 또 뭐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의 뭐 증표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또 주가가 좀 오르고 그래서 결국엔 올해 상당 기간을 좀 박스권으로 전 세계 증시가 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간을 그래도 길게 보셨네요. 올 한 해 내내 그런 박스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별 차별화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성장주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셨고, 근데 평가를 좀 덜 받은 저평가 기업들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평가 가치주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종이 좀 대표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퀄리티 주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꾸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그런 PER이 아주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지만 예. 꾸준하게 전 세계 지배적인 어떤 브랜드나 혹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꾸준하게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올해는 조금 오히려 선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경기 관련주들도 상당히 조금 뭐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멀티플도 싸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가치주, 성장주, 뭐 고퍼주, 저퍼주 이렇게 양분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뭐 IT 쪽, 또 반도체 쪽은 또 숫자가 예. 좀 찍힐 것 같고요. 예, 돈 버는 성장주죠. 네, 그쪽은. 그래서 올해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이 의외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꼭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셔야 된다라고 아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섹터로 이렇게 다 묶는 전략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거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돈 후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